근데 오늘 제가 이제 수시 설명회를 오늘 처음 해요. 솔직히 올해는 오늘 처음 해서 조금 빨리 자료를 좀 만들었고요. 필요 없는 거는 일단 좀 넘어가고 이제 필요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6월 모의평가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본 게 뭐냐면 난이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뭘 비교를 해봤냐면 작년 수능하고 재작년 수능하고 올해 6월 모의평가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을 쉽게 내겠다라는 거죠. 그죠? 6월 모의평가도 우리가 국어라는 게 1등급이 엄매 기준으로 하면 92점이었고 실제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상위권 난이도를 가진 30% 미만의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2문제씩 나왔거든요. 이 2문제가 보통 사회 지문에서 하나, 과학 지문에서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50% 미만의 문제도 올해 2개밖에 없어요. 재작년에는 11개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험이 굉장히 쉬웠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이거 가지고 약간 뭔가 얘기를 하셨죠. 또 어찌됐건 지금 쭉 추세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국어는. 근데 이제 국어가 어렵게 나와봐야 뭐가 어려울 거냐라고 질문하면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서 지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우리가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아 독서가 조금 쉽게 나오겠구나. 그리고 EBS 지문에서 되게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꾸로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게 문학이 될 가능성도 꽤 높아요. 이번 6월 모의평가에도요. 시의 감상, 소설의 감상, 고전 문학, 소설의 감상 3개가 난이도가 과거보다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어찌됐건 수시이기 때문에 수시와 관련된 내용을 쭉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되게 복잡한데 자료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9월 15일까지 원서 접수해요. 오늘이 지금 며칠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날짜가 는지 잘 몰라서 지금 어찌됐건 한 2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고민은 여러 가지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지금 우리 친구들 시험 기말고사 다 끝났죠? 그죠? 기말고사 다 끝났고 다음 주쯤 되면 아마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요. 7월 한 25일쯤 되면 3학년 1학기 등급이 다 확정이 될 거예요. 딱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수시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시를 우리가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정시는 성적표를 먼저 받아요. 11월 16일 날 시험을 보고 나면 12월 9일인가 아마 성적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성적표를 보고 내 성적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어떤 게 더 좋지? 대학들은 어떻게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지? 이런 걸 고민해서 원서를 1월 초까지 원서를 쓰는 게 정시예요. 그럼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시험을 보고요. 나중에 이제 지원을 하는 게 정시의 특징인 거죠. 선시험 후 지원이 정시다. 그럼 이 정시 때는 어떤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어요? 빵꾸 났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되게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성적표를 먼저 받으니까 내 성적 가지고는 절대로 서울대는 못 가. 뭐 예를 들면 아주대도 가기 어려운데 이렇게 뭔가 성적표를 딱 받는 순간 나의 임계치라는 게 딱 정해져요. 여기 이하에서 원서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시는 이변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정시는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기회가 3장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지원의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아마 올해는 경쟁률이 가장 낮은 애가 될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2만 명 이상이 수능이 작년보다 줄어들 거거든요. 제 생각에 한 10,000명쯤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10,000명 이상이 이 수능 응시자 숫자가 줄 거니까 경쟁률은 떨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 이변이 일어나는데 수시는요. 전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교과 전형은요. 교과 전형은 수능하고 거의 똑같아요. 뭐가요? 먼저 3학년 1학기까지 등급이 다 나오죠. 이걸 가지고 내가 2등급이야, 3등급이야, 4등급이야 이렇게 딱 받으면 4등급쯤 받은 아이는 경기대점 쓰면 붙을까? 라고 고민할 거고요. 3등급쯤 받은 아이는 아주대만 붙어도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2등급쯤 받은 아이는 고대 붙으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뭔가가 정해져 있는 게 교과예요. 그래서 교과는 수능하고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보여요. 그리고 이 두 개 전형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추가 합격자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왜요? 뽑는 방식이 일정하기 때문인 거죠. 맨 꼭대기에 있는 대학이나 아래에 있는 대학이거나 뽑는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대학은 7바퀴 돌기도 해요. 7바퀴 돈다라는 게 10명 뽑는데 경쟁률이 10대 1이었으면 100명이 지원했다는 거죠. 100명 중에 70명이 다 다른 대학으로 도망가요. 그럼 합격자 인원이 80명까지 나오는 거죠. 그럼 실제로 경쟁률은 2대 1쯤밖에 안 되는 대학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은 이변이 일어나는 대학이 꽤 많아요. 작년에 점수가 제일 낮았던 대학은 들어보셨을 수 있겠지만 성균관대학교가 5등급이 넘어가는 아이가 붙었어요. 성균관대가 교육학과예요. 그게 교과 전형이에요. 재작년에는요,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가 3등급짜리가 붙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에서 빵꾸 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전형의 대부분이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교과 전형은 마지막에 원서를 쓸 필요가 있겠구나. 경쟁률을 끝까지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빵꾸가 절대로 안 나는 전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논술이에요. 왜냐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추가 합격자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술은 경쟁률 어차피 높으니까 마지막까지 눈치 작전 해봐야 어차피 경쟁률 20대 1, 30대 1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앞에 있는 내용은 그냥 들으시면 다 알 것 같아서 다 설명드리려고 하면 8시 반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필요한 것만 쭉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원서를 쓸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수원 쪽에 있는 친구들도 생각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서초메가스터디학원의 원장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학원의 수원에서 지금 공부를 하러 오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화성고등학교에 졸업한 친구도 있고요. 병정고등학교 친구도 있고요. 이이고등학교도 있고요. 아이들이 한 6명, 7명이 뭐 지하철을 타고 서초까지 와서 공부를 해요. 이 아이들은 작년에 원서를 썼을 때 수시도 다 떨어진 거고 정시도 대부분 다 떨어진 거죠. 왜 떨어졌나를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마지노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노선을 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래요. 나는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를 다 나왔는데 나의 목표는 예를 들면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경기대만 가면 돼 라고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 내 내신을 딱 봤더니 경기대는 붙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딱 되면 마지노선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경기대는 쓰면 붙는구나 라고 하면 원서 쓰기가 되게 쉬워져요. 왜요? 하나를 경기대에 투자하면 돼요. 그럼 5장이 남는 거죠. 그럼 이 5장은 이제 기회예요. 복권을 투자하듯이 투자하면 되죠. 아빠가 갑자기 야, 서울대 하면 쓰면 안 될까? 라고 질문을 해요. 써도 돼요. 왜요? 5장은 잉여 하나의 카드일 수 있으니까. 썼다가 떨어지면 이 아이는 히스토리가 하나 남죠. 서울대를 아깝게 떨어진 집 근처에 다니는 학생. 이렇게 뭔가 남아요. 와, 성대도 하나 쓸까? 그럼 성대도 쓰면 돼요. 와, 2개를 쓰려고 했더니 둘 다 S대네. 그럼 나머지 3장도 다 S대를 찾아서 써볼까? 서울시립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돼요. 마지노선이 딱 정해지면요. 수시에서 떨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내 내신하고 기본적으로 매칭을 시키면 되니까. 근데 이 마지노선은요. 뭘로 정해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하면 이변이 거의 안 일어나는 전형은 교과 전형이에요.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요 정도 붙는다. 작년에도 붙었고 재작년에도 붙었다라고 하면 올해도 붙어요. 왜 붙냐라고 질문하면 올해 고3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생 인원으로는 38,000명 줄었고요. 올해 대학 가려고 수능 보는 애들로 따지면 2만 명 이상이 줄어요. 그러면
고등학교가 늘었냐라고 질문하면 고등학교 숫자는 똑같거든요. 애들이 2만 명 이상이 줄면요. 한 개 고등학교에 그만큼 아이들 숫자가 다 주는 거죠. 뭐 권성고등학교든 화원고등학교든 창원고등학교든 모든 고등학교 아이들이 일정하게 다 줄어요. 일정하게 줄면 200명이었던 고등학교가 190명으로 준다라고 하면 200명일 때 2등급 받는 아이는 22명이었다가 190명으로 줄면 20명밖에 안 나와요. 애들이 그만큼 그 안에 들어가는 해당되는 아이들이 주니까 대학의 선발 인원은 똑같은데 당연히 내신이 점점 더 나빠지죠. 그러니까 작년에 붙었고 재작년에 붙는 내신이면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올해 교과 전형에. 아, 그럼 이걸로 교과로 하나를 딱 써서 붙는 내신이다라고 한 대학이 확정이 되는데 이 대학을 내가 썼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대학 갖고 도전하면 돼요. 나머지 5장 카드 가지고. 근데 원서를 쓰기가 제일 어려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경기대 붙는 내신을 3.5등급 안에 들어가는 내신을 갖고 있어요. 쓰려고 했더니 아빠가 갑자기 술 드시고 오세요. 나는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대요. 엄마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욕심이 너무 나는 거예요. 서울로 보내고 싶어요? 교통도 너무 좋은데. 근데 아이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난 여기는 죽어도 못 가겠어요. 이러면 기본적으로 모두 다 상향을 쓰고 싶은 마음으로 원서를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내년에 저를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먼저 결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정시까지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수시를 공격적으로 쓰셔도 돼요. 근데 나는 수시에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한 장은 무언가 보험이 됐든 안정이 됐든 하나를 붙여놓고 시작을 5장 갖고 모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쓸지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딱 보도록 할게요. 전국 대학교로 교과 전형을 보면 인원이 좀 줄었어요. 그런데 주요 대학교로 따지면 인원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근데 어느 대학교가 줄었지? 라고 상위권 대학교만 보면 연대, 고대만 줄었어요. 근데 줄어든 인원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230명이 줄었구나. 그럼 두 개 대학교는 작년보다 경쟁률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그냥 확률적으로 보면 당연히 높아져야 돼요. 그죠? 모집 인원이 아이들은 6%가 줄었는데 이거 모집 인원 준 걸 봤더니 이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거의 20% 가까이가 줄었어요. 그럼 당연히 경쟁률이 올라가야 되죠. 그럼 합격선도 올라가야 돼요. 아, 그럼 고대는 작년보다 조금 더 내신 성적이 숫자가 1에 가까워지는 숫자로 합격 커트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대도 그렇겠죠. 그럼 나비 효과가 생겨요. 이렇게 모집 인원이 줄면 여기에 붙고 그 밑에 문과로 따지면 성대를 붙거나 서강대를 붙거나 한양대를 붙는 아이들도 줄겠죠. 그만큼. 그럼 추가 합격자 숫자도 그만큼 줄겠죠. 그럼 그 바로 밑에 있는 대학도 합격선이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주요 15개 대학이라고 했어요? 건국대나 동국대, 홍익대, 숙대 이게 맨 밑에 있는 대학이에요. 15개까지는. 여기까지도 했더니 는대요. 그럼 연고대는 모집 인원이 줄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는다라는 거죠. 그럼 아래 대학교는 합격선이 올라갈까 좋아질까? 라고 질문하면 좋아질 수가 없죠. 연대 고대랑 너무 거리가 먼 거잖아요. 아, 그러면 중대쯤 대학부터는 합격선이 지난해보단 좋아지지 않겠구나. 그 밑으로는 조금씩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무언가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건 첫 번째 그냥 숫자를 보는 거고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걸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대학을 성대라고 해서 딱 성대만 보시면 안 되고요. 내신을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좀 있어요. 우리가 성대가요.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의 작년 결과를 어디가라는 사이트거나 성대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모든 대학은
어디가라는 사이트나 홈페이지 들어가면 작년 입시 결과가 올라가 있어요. 재작년 것도 올라와 있고요. 3년 전 것도 대부분 대학교가 올라와 있어요. 우리는 3년치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년치 걸 이렇게 보셔서 3년치 거를 쭉 보고 우리 아이 내신하고 딱 비교했더니 우리 아이 내신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적은 우리 아이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학이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을 거면. 근데 이제 보는데 이걸 봐야 될 때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 성대는 내신을 반영하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독특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1등급과 2등급은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2등급과 3등급은 3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4등급이 하나가 들어가 버리면 3등급보다 10점이 떨어져요. 그럼 아이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겠죠. 내신이 모두 다 2등급이야 라는 친구는 98점을 받겠죠. 근데 어떤 아이는 1등급이 3개인데 하나는 4등급이야. 이렇게 되면 얘는 평균이 2등급보다 더 좋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더 낮아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대학이 고대 성대예요. 이런 대학교는 실제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신이 낮은 과목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대학인 거예요. 와, 작년 입시 결과를 보고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내신 떨어진 애가 붙는 경우가 생기는 학교가 이런 대학교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 홈페이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때 다음에 또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건 이렇게 대학이 내신이 이렇게 등급별로 똑같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차이가 나는 대학이면 그대로 보시면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있는 대학은 거의 비슷하게 반영해요. 대부분의 대학교가 1등급이나 4등급까지나 거의 등차 수열로 이 간격이 거의 일정한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학교는 조금 더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추천 전형이거든요. 교과 전형이 추천 전형인데 이 추천 전형 중에 이 교과 전형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학교가 2개예요. 하나는 첫 번째 어디냐면 연세대학교는 내신 등급으로 반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대학은 Z점수라고 해가지고 점수를 산출을 자기네 공식으로 해요. 그 공식의 분모가 표준 편차고요. 위에 원점수에서 그 과목의 평균 점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학교가 표준 편차가 10인데 우리 아이 점수가 100점이고 그리고 평균 점수가 90점인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 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00에서 90을 빼면 분자가 10이고 분모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근데 수원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표준 편차가 22쯤 되거든요. 그럼 분자에도 22만큼 격차가 생겨야 1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학교는 무언가 아이들을 뽑을 때 내신 등급만 보면 조금 애매한데 두 번째 또 애매한 학교가 이 동국대학교예요.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이 대학만 합격 성적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3등급대가 붙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건대라든지 홍대라든지 이런 대학교는 대부분 2.5등급 안쪽에서 모두 다 입시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동국대만 입시 결과가 더 그것보다 뒤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교 신자들을 제외하고는 동국대를 싫어하나 보다. 그래서 내신이 이렇게 낮은가 보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들은 내신 가지고 뽑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라 서류 가지고 뽑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대학입니다. 비교과를 반영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동국대가 이렇게 아이들을 뽑다 보니까 경쟁률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왜요? 3등급 아이들까지 그냥 막 쓰고 싶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건 우리가 또 하나 예외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여기서 이제 중간에 또 하나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교과 전형의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이 전형은요, 추천을 받아야 쓸 수 있는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은.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성균관대가요, 왜 5등급짜리가 합격을 했을까? 라고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쓰고 싶었겠죠. 근데 이 교과 전형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추천서가 있어야 쓸 수 있어요.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15일까지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대부분의 대학교가 9월 12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해요. 그러면 이 9월 15일이 금요일이거든요. 9월 12일이 화요일인가 그래요.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데 대부분 고등학교는 그 전주 금요일까지 추천서를 마감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예를 들어서 태장고등학교야 화원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에서 애들한테 추천서 받을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추천서를 8월 달부터 추천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서울대, 야, 너 전교 1등인데 서울대 추천서 받을래? 라고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어느 학교를 쓸 건지를 기본적으로 아이들 보고 적어오라고 합니다. 적어오라고 해서 그 적어온 거 가지고 추천 인원을 이제 그 한도가 넘어가면 그 애들 중에 내신이 좋은 애들을 빼서 내신 좋은 순서대로 쭉 주고요. 남으면 다 줘요. 근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대는 2명이고요. 그리고 가톨릭 의대가 1명이고요. 나머지는 추천서가 적으면 10장이에요. 적으면 전체 고3 인원의 4%예요. 4%라는 얘기는 200명짜리 고등학교에서 8명까지 추천서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학의 대부분 추천서는 남아 돌아요. 남아 돈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요 5등급인데요. 성균관대 추천서 하나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남아도 야, 너 미쳤니?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그 전년도에 성균관대 입시 결과는 2.1등급 이하가 들어간 학과가 없었거든요. 그럼 5등급짜리 애한테 주고 싶어도 선생님이 얘가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해서 받으려고 하나 보다라고 못 받게끔 하죠. 그러면 남는데 못 받게끔 했을 때 안 되겠죠? 저는 라고 하고 안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받을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5등급짜리가 붙었어요. 그 5등급은 뭘 믿고 거기를 썼을까요? 쓴 게 더 특이하다라고 성대 입학처에서 생각해요. 제가 성대 입학자문위원이거든요. 얘는 어떻게 썼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원서 접수가요. 12시까지 경쟁률 진짜 낮았어요. 어떤 사립고등학교에서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는 애한테 받을래?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아이가 용기 있게 우주의 기운이 저한테 들어왔으니까 저 일단 하나 줘보세요. 저 어차피 쓸 대학교가 수능도 잘 나오니까 여기 이상에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경쟁률 보고 쓸게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 전형을 추천서를 몇 장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6장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6장을 쓸 수가 있으니까. 교과 6장 쓰라고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일단 6장을 받아요. 받아놓고 9월 15일 날 경쟁률을 계속 모니터 가지고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받아놓은 대학교 중에 경쟁률 학과가 너무 낮은 학과가 보여요. 밀어 넣으면 돼요. 수능 최저도 우리 아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밀어 넣으면 돼요. 와, 씨, 근데 경쟁률 너무 높아요. 그럼 안 넣으면 돼요. 종합으로 넣거나 논술로 넣거나 다른 방법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카드를 안 받아놨다가 나중에 15일 날 경쟁률을 보고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선생님이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애들 대부분 그날 학교가 있어요. 그날 학교에서 수업하는 날이에요. 금요일 날은. 선생님이 전화 받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리 받아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과 전형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수능 최저 우리가 되게 많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수능 최저를 만족을 못 시킬 대학교를
원서를 쓰시면 안 되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쓸까 말까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쓸까 말까를 고민하시면 되는데 여기 아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능 최저가 완화된 대학교가 이런 학교가 있다 라고 밑에 적어 놓은 거고요. 수능 최저가 강화된 학교는 올해 요 2개 학과, 약학과에서 2개 학과가 올해 생겼어요. 대학들은 왜 수능 최저를 완화시켰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올해 고3 아이들이 학령 인구가 가장 적으니까 수능 보는 아이들 숫자가 적잖아요. 그럼 1등급 안에 드는 애들, 2등급 안에 드는 애들, 3등급 안에 드는 애들도 당연히 비율대로 쪼개지니까 수능 최저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줄겠죠. 그러니까 완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완화를 이렇게 시켜놓은 건데 이렇게 시켜놓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와, 요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용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대학교는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미리 짐작해서 와, 씨,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미리 이렇게 사회현상을 예측해서 원서를 거기다 안 집어넣을 수도 있죠. 와, 작년에 저 학과가 2.5대 1이었는데 수능 최저가 더 완화됐대. 이러면 와, 그럼 2.2등급, 2.1등급 이렇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저기 넣지 말아야지. 추천서 저기 받지 말고 딴 대학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회현상은 예측을 미리 하면 안 돼요. 받아 놓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쓸 대학교에 이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 수능 최저가 완화되니까 합격선이 이렇게 내신 성적이 좋아지더라 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 반면에 강화되면 다시 합격선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 수능 최저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의대는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지금 의대까지 다 설명드리려면 조금 그러니까 자료 그냥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성대 이런 것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학과들을 쭉 보다 보면요. 2022에 쭉 이렇게 입시 결과가 딱 나와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회현상이라는 이 작년 입시 결과를 이게 꼭 무언가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그냥 작년에 나왔던 결과일 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년에 예를 들어서 7월 15일 날 비가 왔어요. 올해 7월 15일 날도 비가 올까요? 제가 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재작년에 예를 들어서 1.57등급으로 잘렸어요. 와, 씨, 너무 높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2.15까지 떨어져요. 작년에 내신 성적이 너무 낮으면 높아져요. 높으면 낮아져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너무 낮아 보이는 걸 우리는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 와, 이 학과가 작년에 이렇게 내신 성적이 좋다고? 라는 걸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 이게 올해 빵꾸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럼 그런 대학교를 타겟팅으로 이 대학교 추천서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6장밖에 못 받으니까 추천서를. 그냥 어디 점집 가갖고 6장을 어디 받을까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수능 최저를 가지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으니 기본적으로 이런 걸 우리는 좀 고민하셔야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모든 대학교 입시 결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가에 다 있다라고 했어요? 엑셀에다 싹 다 붙여가지고요. 와, 작년에 이 학과는 원래 인기 학과니까 내신 성적이 이렇게 좋은 거 맞아. 근데 별로 안 좋은 학과인데 왜 이렇게 내신 성적이 좋지? 그리고 재작년 거를 딱 보면 재작년에 대박 낮았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좋았던 거예요. 그럼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걸 찾는 노력을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를 시키면 안 되겠죠. 우리 아이는 수능 최저를 맞춰 놓는 게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지금 여름방학 동안에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고마운 친구들 있어요. 고마운 친구들 누구죠? 킬러 문항을 없앤대요. 그럼 별로 안 어렵대요. 그럼 지금부터 공부해서 무언가 2과목이든 3과목이든 수능 최저 맞추면 되잖아요.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이거 자꾸 고민하다 보면 무언가 공부하다가도 아씨 여기 있을까? 또 그 대학 들어가고 또 홈페이지 뒤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공부 하나도 안 되니까 어머님들이 좀 찾으셔야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수능 최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수능 최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쯤 맞출 수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또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되게 많이 보여요. 그냥 수원에 있는 친구든 제주도에 있는 친구든 부산에 있는 친구든 모든 학생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의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예전에는 경북대나 부산대나 전남대나 충북대나 충남대 이런 등등이 옛날에는 서울로 올라오는 우수 자원을 막아주는 효과를 보였었는데 요즘은 경북대도 3등급이면 대부분 학과 다 들어가요. 부산대도 그렇고요. 충남대도 그렇고 다 그래요. 2등급대 애들은 하나도 그 지역에 안 남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애들이 싹 다 올라오니까 국민대건, 숭실대건, 세종대건 이런 데까지가 다 2등급대 초반으로 합격선이 막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남들이 모두 다 서울 올라가려고 할 때 진짜 서울 올라가야 될까? 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한국외대 총장님이 바뀌셨어요. 바뀌면서 갑자기 저보고 오래요. 그래서 갔죠. 한국외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농담으로 이런 얘기했어요. 서울대를 문과 학생 중에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 중에 하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외대를 다니다 반수해서 서울대나 연대, 고대로 간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애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길래 문과밖에 없다라는 이미지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총장님이 서울 쪽에 지금 자연계학과를 만들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건 첫 번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 쪽에 있는 애들이 자꾸 반수를 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1학년을 마치고 나면 이 2학년 올라갈 때 각 학과별로 비는 곳이 생기겠죠. 우리가 편입은요. 3학년 올라갈 때 편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1학년 마칠 때 이미 아이들이 빠졌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영문과에 빠졌어요. 영어과에 빠졌어요. 경영학과에 빠졌어요. 이런데 빠졌어요. 서울 캠퍼스에 있는 다른 과에가 경영학과로 전과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근데 잘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왜 못 가냐면 한국외대는 모두 다 학과 모집이거든요. 1학년 때 우애를 너무 돈독히 만들어 놨어요. 맨날 술 먹고 맨날 애들아 MT 가고 애들끼리 친분관계를 다 맺어놨어요. 근데 갑자기 1학년 마치다가 포르투갈 다니는 애가 노학과 다니는 애가 나 경영학과 간다? 이러면 못 가게 해요. 실제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과하는 애들의 상당수가 어디 애들이 가냐면 외대 용인 애들이 가요. 글로벌 애들이 올라와요. 올라오면 어차피 캠퍼스가 달라지니까 친구를 버리고 가도
무언가 교정 내에서 만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학점이 4.0이 넘어버리면 전과 신청을 하면 10월 달에 올라온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는데, 재밌게도 이 교과 추천 전형은요, 이 한국외대거나 중앙대거나 이런 대학교가 캠퍼스 안성에 있죠? 이렇게 있는데 따로따로 추천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학 어떤 학교 20명 이렇게 줘요. 그럼 얘들이 대부분 서울 캠퍼스 쓸 애들만 추천서를 받아요. 추천서가 남거든요. 글로벌 쓴 애들이 별로 없어요. 9월 15일 날 보시면 아마 경쟁률 열나 낮을 거예요. 넣으면 돼요. 그래갖고 1학년 때 친구 안 사귀면 돼요. 친구 사귀면 나중에 서울로 올라갈 때 굉장히 인간적 고뇌를 느끼거든요. 그래 그 1학년 때 친구 안 사귀면 공부할 시간이 많잖아요. 수업 땡땡이 안 칠 수도 있죠. 학점 잘 받으면 돼요. 올라갈 때 경쟁력이 훨씬 더 생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찾고, 전과라는 건 같은 대학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같은 대학 내에서 움직이는 건데, 한국외대가 캠퍼스에서 1학년 마치고 올라오기 제일 쉬운 학교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연계도 또 넘어가더라고. 이제 수원대 이렇게 있어요. 수원대 이렇게 있는데 올해 모집 인원이 이렇게 늘어났대요. 작년에 이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재작년에 이렇게 2.7에서 3등급. 이게 커트라인 아니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상위권 대학은 상위 한 20개 대학쯤은 뭐라고 발표하냐면 최종 합격자의, 최종 등록자의 70% 컷 이렇게 발표해요. 그럼 5명 뽑는 학과는 3등짜리 발표하고요. 10명짜리 학과는 7등짜리 성적을 발표해요. 등록금을 내서 그 학교에 재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을. 근데 이제 수원대쯤 이렇게 내려가면 뭘 발표하냐면 평균 이렇게 발표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최종 등록자의 평균인 건지 그냥 평균인 건지는 달라요. 뭐가 다른 거냐면 그냥 평균이라고 하면 최초 합격자부터 맨 마지막 이제 등록한 애들까지가 다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바퀴가 돌았어요. 10명 뽑는데 최초 합격자 10명이 다른 대학으로 갔어요. 걔들 내신도 그대로 놓고 그리고 등록한 애들 10명도 그대로 놓고 합쳐서 평균해요. 이런 학교, 수원대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학교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그런 학교를 지원해서 이 내신 갖고 딱 지원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 수석이 돼요. 그 학과에 수석이 돼요. 그럼 이제 무언가 잘하면 입학식 할 때 우리 아이가 뭔가 총장 바로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좋으시면 부모님은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보내셔도 되고요. 무언가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는 조금 낮게 학교 레벨을 높이고 싶으면 그건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머님들은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교를 보내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 닫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문 닫고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꼴등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요, 문과 쪽 학과들의 상당수는 꼴등으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요, 자연계 학과들의 상당수는 꼴등으로 들어가면 대학 생활이 진짜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울해지기 시작하냐면 주변에 다 천재들만 있는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 딱 끝나고 학점을 받을 때 학점 성적이 되게 안 나와요. 그러면서 와, 우리 학과 애들 공부 더럽게 잘하는구나. 주변에 애들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리포트를 쓰려고 하면 애들이 다 성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상황으로 바뀌냐면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 그 학과의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반수를 되게 많이 선택을 해요.
제가 있는 서초의학학 전문가는 제가 지금 280명 정도 자연계 친구들만 있는데 이 애들 중에 120명이 반수생이에요. 제일 나이 많은 애는 91년생이고요.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17명 있어요. 서울대 재료공학과 졸업한 애도 있고요.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서울대 재료공학과 졸업하고 SK하이닉스를 3년 근무하다가 다시 의대 가겠다라고 공부해요. 왜 왔냐라고 질문했더니 이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해요. 와, 들어갔더니 동기들이 꽤 있는데 대학 다닐 때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얘들하고 사회생활 같이 하면 쟤들은 계속 진급할 때 나는 계속 한 해, 두 해씩 누락될 건데 난 이렇게 루저로 사느니 그냥 의대를 들어가면 마지노선이라는 게 안 보여요. 저 의사가 얼마 버는지, 저 의사가 얼마 버는지 이거를 까볼 수가 없으니까 의사는 무언가 이렇게 맨 밑에 저항선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죠. 나 의대 갈래요. 이러고 온 애들이 되게 많아요. 공대 들어간 애들이 자존감이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럼 거꾸로 1등으로 들어가면 되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처음에 대학 입학할 때는 열나 짜증나요. 아씨 내가 원하는데 5개는 다 떨어지고 여기밖에 못 붙었는데 여기 또 어이씨 짜증나게 수석이야. 처음엔 싫겠죠. 그럼 학교를 딱 들어가면 교수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얘가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들으면 다른 애들은 다 막걸리 처먹으러 갔는데 얘는 결석도 안 나고 자꾸 수업 잘 들어요. 그럼 얘는 계속 교수들에 들어가는 거죠. 친구들 보면 애들 수준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계속 높아지면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좋을 수가 있냐? 올해 태어난 05년생들은 출생 인원이 44만 명이에요.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면 남학생들은 7년 있다 가거든요. 7년 있을 때면 제가 88학번이에요. 제 친구들이 69년생들인데 얘들이 모두 다 은퇴해요. 얘들은 100만 명 세대거든요. 얘들은 IMF거나 금융위기를 거의 다 비껴난, 다시 얘기하면 명예퇴직이라든지 정리해고라든지 잘 안 당한 세대들이 69년 이하로 쭉 이제 은퇴하기 시작할 거예요. 일자리가 되게 많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학력보다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자존감은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원서 쓸 때 제일 많이 싸워요. 내신 성적 딱 보고 야 이 새끼야 2학년 2학기 때 내신 왜 이래? 아 그때 내신만 조금 더 올렸으면 여기는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과거에 매몰돼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엎질러진 물은 그냥 이렇게 무언가 된 거니 아 얘가 이렇게 무언가 밑바닥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성장할 수 있게끔 무언가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교과 전형 원서를 쓸 때는 이런 걸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걸 다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내신 성적을 3년 걸 보셔야 우리가 안정 지원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사람들은 올해 경쟁률 제일 높은 학교 분명히 성균관대 교육학과예요. 옛날에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요. 이 교과 전형이 64대 1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전년도에 4대 1이었어요. 4대 1일 때 5.2등급이 커트라인이었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니까 3등급, 4등급, 2등급 대 초반이 모두 다 명지대 국문과를 보면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64대까지 올라가서 커트라인이 2.4등급으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이건 우리가 3년 동안 거를 봐야 된다. 어디를 보실 때요? 안정대학교를 보실 때는 여기를 꼭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돌다리도 두들겨서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확인을 다 하셔서 이걸 쭉 보시면 대부분의 대학교는 합격선이 조금씩 내려가요. 나빠집니다. 왜 그러냐? 학생 인구가 계속 줄었거든요. 2022에 50만 명 출생 인원이었던 50만 명 출생이었던 친구 중에서 43만 명까지 지금 계속 줄었기 때문에
학생 숫자가 줄었으니까 고3 아이들이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점점 나빠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퉁퉁 튀었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튀었는지는 확인하시고 올해가 이게 튈해인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경쟁률 보시면서 쓰셔야 되는 게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쭉 쓰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 어디가에 보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 그럼 이게 대부분 다 70% 컷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막대그래프로 인기 있는 학과랑 하위권 학과랑 어느 정도 수준의 갭이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이게 70% 컷이니까 낮은 데가 2.8등급 이거 동국대는 약간 반영 방식이 특이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지금 2.76 숭실대는 이 학과 작년에 빵꾸 났어요. 3.5등급이 넘어가는 애들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런 학과들이 대부분 경쟁률이 낮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연계도 보통 2.5등급 커트라인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70% 컷이 이 정도가 되면 3등급 금방쯤에서 거의 대부분 끝나요. 그럼 3등급쯤 되는 아이는 이 정도 대학에서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럼 여기를 추천서를 4장을 다 받아버릴까? 이렇게 고민하셔도 되죠. 하나는 안정대학 이 근처에서 무언가 하나 쓰고 여기는 너의 자존감을 높여줄 대학이야. 여기 안정대학 하나 쓰고 높이학교 이렇게 무언가 고르고 하나는 조금 더 높이학교를 써야죠. 왜요? 아빠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우리 애가 어디쯤 썼어? 라는 얘기를 하나쯤은 해야 되니까 위에 대학 하나쯤은 교과로 쓰든 종합으로 쓰든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무언가를 좀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시 결과는 쭉 보시면 돼요. 쭉 이렇게 보시면 돼서 3년치를 일부러 이렇게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2021 이후에 2021은 솔직히 잘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2022, 2023까지가 2년 동안의 입시 결과고요. 얘가 3년치인데 2021은 입시 결과를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2021은 문과, 이과의 내신이 나눠져서 산출됐던 시기예요. 근데 2022부터는 이게 문이과가 통합 내신이 시작됐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2021은 자연계 내신 성적이 낮아 보이고요. 문과 내신은 좋아 보여요. 와, 저 대학이 이렇게 높았어?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 2021은 그 대학 내에서 추세만 보시면 돼요. 이 인기가 높았고 이 학과가 낮았고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경쟁률에 따라서 실제로 결과가 되게 많이 달라져요. 결과가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 이게 지금 국민대에 이렇게 넣었어요. 국민대는 붙어도 잘 안 가고 싶으시죠? 열나 멀어요. 여기서 지하철도 없고. 근데 우리가 2021 때 보니까 2.5등급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2022 때 이렇게 등급이 좋아져요.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지면 실제로 입시 결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률을 높은 학교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게 경쟁률을 이렇게 쭉 가르쳐줘요. 경쟁률을 쭉 가르쳐준다는 얘기 이런 겁니다. 대부분 수시는 금요일 날 마감을 해요. 아니면 월요일 날 마감을 해요. 이렇게 평일 날 마감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모두 다 학교에 가 있어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눈치 작전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눈치 작전을 하는데 상위권 대학은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도와줘요. 서울대 한 명이라도 더 보내려고 연고대 한 명이라도 더 보내려고 위에 대학은 마지막까지 학교 와서 쓰자고 해가지고 공인인증서도 갖고 와라, 모두에서 갖고 와라 해서 학교에서 와서 쓰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초보 같은 선생님들이나 초보 같은 학부모님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 이렇게 딱 보고 경쟁률이 제일 낮은 학과를
우리 사람들은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니터라는, 우리가 요즘은 원서 접수를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컴퓨터를 보고. 컴퓨터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나만 본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내 컴퓨터는 나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전국의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낮아 보이면 사람들이 다 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길을 갈 때도 길이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그 길을 내비 따라 쫓아갔더니 더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일요일날 이럴 때. 그래서 저는 내비가 가르쳐주는 길을 안 가요. 일요일날 이럴 때는 안 막힐 때만 가지. 근데 경쟁이 이렇게 세 번째 딱 보니까 3.6대 1, 3대 1 이렇게 되면 이런 건 눈에 안 띄어요. 우리가 한문교육이나 한문학과나 유학동양이나 아동 청소년이나 어디 갈래? 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냥 독인 객인이에요. 그죠? 저 4개 학과는 하위권 학과인데 입시 결과를 딱 이렇게 보면 한문교육만 열나 좋아요. 입시 결과가. 막판의 경쟁률이 확 올라갔기 때문인 거죠. 왜요? 전 경쟁률이 제일 낮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어머님들이 마지막에 하셔야 될 건 안 보이는 경쟁률을 쓰셔야 돼요. 안 보인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여기는 안 쓰겠지? 라고 생각되는 걸 쓰셔야 된다는 거죠. 제일 경쟁률 낮은 거는 일단 배제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경쟁률도 너무 낮아 보인다라고 하면 이것까지도 제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쯤에서 골라서 쓸까? 이렇게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전년도의 입시 결과가 너무 좋으면 다음에는 경쟁률이 떨어져요.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경쟁률이 이렇게 높으면 입시 결과가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쓸 애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입시 결과 경쟁률이 높았던 걸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런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표가 뭐냐면 여기 지금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 건 확률적으로 올해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학교. 아래 이 학교들은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나빠질 학교라는 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왜 올라갈 건지, 왜 떨어질 건지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보시면 무언가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니까 참고적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요. 이제 종합전형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종합전형 상위권 대학교 모집 인원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늘어난 건 고대 연대가, 연대 고대가 교과가 줄었기 때문에 이 인원이 다 종합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 종합전형은 입시 결과가 연대 고대가 낮아지겠네요. 이 나비 효과가 생길 만한 게 성대건, 한양대건, 서강대가 그러면 동시에 합격하는 애들이 많아지겠구나. 위에서 많이 뽑으니까 밑에 있는 대학교는 빨려 뺏기는 아이들이 그만큼 늘어날 거니까 실질 경쟁률이 떨어지겠구나. 조금 더 도전적으로 써볼 필요가 있겠는데? 라고 무언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또 종합전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모든 대학교가 다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 종합전형은 그냥 똑같이 눈치작전 하시면 돼요. 똑같이 눈치작전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아이가 무슨 과를 가고 싶다라는 게 중요한 거냐, 무슨 대학을 가고 싶은 게 중요한 거냐, 이걸 우리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지금은 옛날의 산업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인간문화재를 양성하는 시기가 아니죠. 옛날 인간문화재를 양성할 시기거나 산업혁명 시기에는 하나의 무언가 주 종목, 하나의 학과를 가지고 무언가 전문 지식을 통해서 나중에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융합이에요. 융합이라는 게 뭐죠? 두 가지 학문을 결합시키는 게 융합인 거죠. 그럼 굳이 처음부터 좋은 학과를 들어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낮은 학과를 들어갔다가 높은 학과를 들어가도 되죠. 이렇게 무언가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자연계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특히 정시대가 되면 아이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거든요. 수시를 6번을 떨어지고 나면 정시대가 되면요.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어느 대학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전 자연계만 있는 학원에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서강대학교 사학과 갈래?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봐요. 서강대 철학과는 어때? 서강대 사회학과는?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건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학과를 들어가서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을 하면 인문학 지식이 뛰어난 컴퓨터 학도가 되잖아. 네가 만약에 게임 회사를 들어가면 역사를 통해서 게임을 무언가 융합시키면 삼국지를 가지고 무언가 게임을 만들든 뭔가 모티브가 만들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개발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 업무까지 할 수 있으니 훨씬 더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꼬셔요. 애들이 넘어올까요? 안 넘어와요. 이 얘기 가지고는. 두 번째 무기를 제가 꺼내죠. 뭐라고 꺼내냐면 야, 서강대는 전과가 되게 안 되게 라고 그러면 모르죠. 애들은. 안 돼요. 서강대는. 성대도 안 돼요. 두 개 대학이 상위권 대학에서 유일하게 안 되는 대학인데 서강대는 성대보다 조금 더 융통성이 있어요. 어떤 융통성이 있냐면 사학과 교수들이, 철학과 교수들이 우리 학과는 취업에 약간 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수 전공을 권장해요. 권장하려고 말로만 권장하면 안 되죠. 이 사학과랑 연관된 학점을 40학점만 들으면 제1전공이 끝나요. 그럼 대학의 학점이 140학점쯤 되거든요. 나머지 100학점 가지고 다른 뭐 교양을 듣든 다른 전공을 들어서 붙이면 이 전공 그 졸업장이 두 개가 이렇게 병행해서 나오는 거죠. 그걸 이중 전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무언가를 되는 거죠. 아이들은 질문해요. 선생님, 경영학과 쓰면 되지 않아요? 경영학과 갈래요. 아, 그래도 서강대 경영학과가 더 낫지 않아요? 사학과보다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경영학과 가면 복수 전공 안 돼요. 안 된다고 법으로는 안 만들어져 있지만 서강대 경영학과 경제학과 교수들은 복수 전공하는 꼴을 못 봐요. 감히 우리 학교에서 제일 간판인 학과에 들어가지고 다른 걸 하겠다고 리포트 엄청 많아가지고 얘들 공대 애들보다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거기 갖고 어떻게 융합을 하겠다라고 하면 더 힘들다. 이렇게 아이들을 막 설득하죠.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 서강대 하나를 국한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과는 다 되는구나. 전과가 참고적으로 많이 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수생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가 전과가 잘 돼요. 왜요? 1학년 마치고 도망간 애들이 되게 많으니까. 연대, 고대가 최근 4년 전, 5년 전부터 전과 제도를 풀었어요. 왜요? 그게 왜 풀었냐면 의대가 옛날엔 의학 전문 대학원에서 뽑았을 때는 얘들이 빠져나간 애들이 없었거든요. 연대, 고대 붙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서울대 가려고 하는 하나의 창구밖에 없었는데 의대가 요즘은 이제 대학에서 뽑다 보니까 고3 아이들, 대학생들이 바로 대학을 의대로 갈 수 있는 창구가 2017학년도 이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연대를 다닌 애들이 이렇게 무언가 학교를 걸어가다가 자꾸 병원을 보는 거죠. 저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인데 하얀 가운을 입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퇴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애들 화공학과 빠져요? 전자공학과 빠져요? 빠지니까 채워줘야 되는데 편입은 3학년 때네? 그러니까 얘들을 1학년 때 우리 학교 다녔던 애들이 그래도 편입으로 뽑는 애들보다는 수준이 높으니 먼저 원하는 과로 이동을 막 시켜주는 거죠. 이런 걸 좀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종합을 원서를 쓸 때도 이런 것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종합을 쓸 때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보죠. 전공 적합성을 어느 정도 보는데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요. 전공 적합성을 제일 안 보는 대학 중에 하나가 고려대학교예요. 서강대고요. 성균관대학교예요. 중앙대예요. 이런 대학은 전공 적합성 제일 안 봐요. 왜요? 공부 잘하는 애 뽑고 싶어서 그래요. 공부 제일 잘하는 애는요. 의대 뽑고요. 약대 뽑고요. 반도체 뽑고요.
소프트웨어 뽑고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뽑고 이렇게 뽑아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뽑고요. 공학계열 뽑고요. 자연과학계열 이렇게 뽑는 거고 성적 낮은 애들은 저쪽에 건설환경공학과 와라. 이렇게 건축학과 와라. 이렇게 뽑는 게 성대, 고대 등등의 대학인 거예요. 상당수 상위권 대학들은 이런 방침에 어느 정도 충실해요. 물론 저쪽에 뭐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쓰려고 하는데 물리 원투를 안 했네? 이러면 뽑는데 주저하죠. 얘는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밖에 안 했는데 왜 물리학과를 지원했지? 이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느 정도 들었는데 이 전공적합성은 성적이 우선하는 게 상위권 대학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대학교도 올해는 굉장히 그걸 많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자소서를 안 쓰게 되면 무언가 평가 방식이 굉장히 간소화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다 독서 목록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갖고 전공적 합성을 맞출 거냐? 얘 과목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밖에 맞출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종합전형은 또 눈치 작전을 장난 아니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종합전형의 상당수는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게 대부분 대학교의 특징인 거고 교과는 상당수가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소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진로라든지 이 내용에 대학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어떤 대학은요. 우리 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면 어떤 과목을 이수하는 게 맞아요. 이수 과목을 적어놓은 학교들도 있고요. 어떤 내용을 기본적으로 비교과를 한 아이들을 우대해요. 이런 내용을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건 다 보실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건 다 뭔지 아시니까 3학년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참고적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벌써 8시 5분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들까지 다 설명드리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이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지원 학과랑 관련해서 이런 걸 막 대학들이 지금 하나하나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뭐 쭉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문과 학생들은요.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상대적으로 안 좋아요. 자연계 애들이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문과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냐면요. 면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반면에 자연계 친구들은요. 면접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씨, 나 말 잘 못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계 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면접을 통해서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 대학에 도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더 많은 반면에 자연계 아이들은 면접을 귀찮아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게 자연계 아이들이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을 기본적으로 문과, 이과 쪽에 따라서 이렇게 경쟁률을 좀 비교해 보시면 대부분의 대학교가 그렇다라는 걸 우리는 조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경쟁률이나 합격선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거 그냥 쭉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이제 논술 하나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논술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재수생을 아이들을 쭉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주요 대학교 입학자문위원이고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 17개 대학교에 입학자문위원을 해요. 내일도 고려대학교 입학처장님하고 저녁 약속이 되어 있는데 계속 이제 대학들하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시 논술은 재수생이 강세죠 라고 물어봐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라고 질문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왜 그렇지 않냐라고 질문하면 요즘은 재수생들이 논술을 잘 안 해요. 라는 게 특징이에요. 왜 안 할까요? 라고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쪽 입시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뭐라고 교육을 시켰냐면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정시가 30%가 안 될 때는 정시가 불안해. 그러니까 수시에도 무언가 도전 기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논술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시가 40%야. 그럼 애들의 마음이 푸근해. 그냥 수능으로 올인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논술을 안 해요. 저희 학원 아이들도요. 3년 전, 4년 전에 비해서 논술 수업을 저희가 공짜로 듣게끔 하거든요. 근데 듣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4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고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 있어요. 연세대학교가 수능 전에 보는 대표적인 학교예요. 연세대학교 자연계열은 누가 논술로 합격을 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영재고 애들이 붙어요. 영재고 애들이 전기전자, 화공, 기계 등등 상위권 학과에 되게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 학과들은 놀랍게도 논술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바퀴 가까이가 막 돌아요. 왜냐면 영재고 애들이 저쪽에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막 쓰거든요. 연대 전기전자쯤 붙고 나서 디지스트쯤, 뭐 저쪽에 지스트쯤 이렇게 붙으면 연대로 와요. 그러니까 보통 영재고에서 중간쯤 이하가 되는 애들이 아이씨 그래도 연대 갈래? 이런 애들이 꽤 있다 보니까 논술로 붙고 버리는 애들이 많아요. 연대가 이걸 의도적으로 노려서 수능 체제를 반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연대가 수능 전에 논술을 뽑냐? 수능 전에 어차피 영재고 애들은 논술 준비, 수능 준비를 안 하거든요. 영재고를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연계를 논술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물론 하위권 아이들은 그래서 논술을 쓸 애들이 재수생도 줄고요. 이렇게 영재고 애들도 없다 보니까 합격선의 갭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요. 그래서 연대 하위권 학과쯤 자연계로 노려보는 건 의미가 있어요. 수리논술 60%, 과학논술 40% 이 정도로 올해 마지막으로 출제가 되니까 과학을 조금 잘하면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수학을 꽤 잘해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연대 논술이에요. 재수생 애들 진짜 안 써요. 수능 전에 논술이라서. 첫 번째, 문과 논술 있어요? 진짜 아무도 안 써요. 왜요? 실제로 이제 수능 체제도 없고요. 문과에서 요즘 외고 애들도 논술 준비 거의 안 해요. 그냥 시험 보는 거예요. 대부분. 대치동에도요. 자연계 논술 준비한 애들은 많아요. 문과 논술은 준비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왜요? 우리 아이가 해도 될지를 잘 모르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요즘 아이들은 글 쓰는 능력이 과거보다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논술은 못 쓰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대 설명회를 들어보시면 연대 문과 논술 물론 채점을 박하게 하기도 하지만 70점밖에 안 돼요. 100점 만점의 합격자 평균 성적이 70점밖에 안 되는 게 문과 논술이에요. 우리 아이 자연계인데 문과 논술로 연대 한번 써볼까? 문과 논술 문제 한번 보시면 돼요. 수능 체제도 없으니까 써보면 되죠. 쓸만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한번 써보면 돼요. 그냥 어차피 수능 전에 주말에 한번 가서 연대 구경 한번 하고 오면 아이가 수능 공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한 번쯤 시험 보자 라고 해서 시험 보고 무언가 운 좋게 재심은 어차피 국어, 사회, 교과서의 지문이에요. 그거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거니까 한 번쯤 고민하셔도 돼요.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수능 최저가 대부분 학교들이 다 있어요. 수능 최저가 다 있는데 세계 등급합 6,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맞추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올해는 더 줄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수능 응시자 숫자가 더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경쟁률을 쭉 이렇게 보면 2개 등급합 5 이렇게밖에 조건이 안 되는 2개 등급합 5 진짜 쉽지 않아요? 영어 하나 2등급 맞고 사회탐구 한 과목만 3등급 맞아도 돼요. 근데 이걸 지원자 중에 60%가 못 맞춰요. 그냥 얘들은 아빠한테 우리 아이 경희대 썼다 떨어졌다를 논술 시험도 못 보고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수능 체조 진짜 못 맞추는 거죠. 간호학과도 저거밖에 애들 못 맞춰요. 그럼 실제로 수능 체저가 이런 위력이 있는 거구나. 두 번째, 저 논술을 맞춰놓고 실제로 글쓰는 능력 그렇게 높지 않다고요. 문과 논술은.
자연계는 물론 논술 잘 써야죠. 자연계 논술 경쟁률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동국대 2개 등급 합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동국대를 정시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정시로 들어가려고 하면 전기 전자쯤 들어가려고 하면 100분위 에버리지가 87 가까이가 돼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마 그럴 거예요. 국어 100분위가 85, 수학 100분위가 90, 탐구 100분위가 86, 이 근처가 될 겁니다. 수학이 2등급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애들이 정시에 붙어요. 논술도요. 2등급 근처에 있는 애들이 만약에 쓰면 붙을 확률 진짜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2등급 근처에 있는데 동국대 논술 문제를 근데 보면 문제가 뭐냐면 절반밖에 못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 시험이 더 어렵거든요. 논술 시험이. 실제 수학 문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열나 씻거든요. 그래서 2등급 맞으려고 하면 70점대 초반은 맞아야 2등급이 나오잖아요. 70%를 맞춰야 되는데 논술은 절반밖에 못 맞을 것 같아요. 아씨, 논술 안 되겠다 라고 대부분 아이들이 생각해요. 실제로는 절반 이상 맞추면 붙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동국대, 경희대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학교가 그래요. 점수가 70점 이렇게 나오는 대학은 논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나와서 그렇다. 그래서 문과 쪽으로 논술을 쓸까? 이과 쪽으로 논술을 쓸까? 고민하시면 되고요. 저희 학원에 온 아이 중에 저희 학원이 아니구나. 저희 쪽에 온 애 중에 지금 문의를 하나 온 애가 있어요. 작년 수학이 3등급인데 3등급 애가 경희대를 붙었어요. 논술로. 그리고 반수하겠대요. 애들이 대부분 이 논술을 생각보다 요즘은 지원을 안 한다. 아까 말씀드린 재수생이 지원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재수생은 의대 쓸 애들이나 논술로 써요. 나머지 애들 대부분 논술 잘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실 필요 있다. 학교 레벨이 낮아지면 논술로 붙기 더 쉬워요. 성신여대 이런 데 진짜 장난이에요. 여자애들 논술, 자연계 논술 진짜 안 쓰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저쪽 밑으로 내려가면요. 등록금 되게 싼 학교 있어요. 독립기념관 옆에 한국기술교대. 거기 취업률 90%가 넘어가고요. 절반이 우리나라 몇 개 기업이더라? 대개 연봉 3,500만 원 이상의 기업체에 절반 이상이 취업하는 학교예요. 단점이 뭐냐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병천 순대밖에 없어요. 그 우리 아이 공기 좋게 그런 학교로 논술로 붙으면 생각보다 되게 쉽거든요. 논술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데 문제가 막 이렇게 대학 홈페이지에 막 나와 있어요. 대학 홈페이지에 막 나와 있는데 문제 유형이 조금 달라요. 대학마다. 성균관대 논술이나 경희대 논술 생각보다 쓰기 되게 쉬워 보여요. 그럼 연습해보고 이제 쓰면 되고요. 중앙대 논술이나 이런 건국대 논술이나 이화여대 논술, 한양대, 경상계열은 수리 논술 문제 나와요. 수리 논술 문제가 나오는데 확률과 통계 문제가 나와요. 이과 애들이 시험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왜요? 자연계 애들의 90%는 확통을 안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옛날 문이과 통합이 아닐 때는 이런 학교들의 자연계들이 넘어와서 막 논술 시험 봤는데 요즘은 안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점수 안 높아요. 경영이나 이런 쪽. 그래서 문과 쪽도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연계는 성균관대 시험 문제 수학 1, 수학 2밖에 안 나와요. 요즘 이런 대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수학 1, 수학 2에 몇 점 정도 맞는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면서 이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까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논술을 우리가 지금부터 부모님들은 하나씩 고민하시면 돼요. 하나하나씩 고민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 성적을 현실적으로 보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보고 아래쪽부터 먼저 정하셔야 돼요. 아, 우리 아이가 여기는 붙겠지 라고 정해놓으면 그 밑에 있는 대학교를 이제 쳐다볼 필요가 없죠. 그러면 오늘이 제일 우울한 날이에요. 하나 안정대학 볼 때는. 그리고 그 다음 5개 원서 쓸 때는 점점점 기분이 좋아지겠죠.
위에 대학교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정하지 않고 대학을 위에서부터 보면 매일매일 기분 나빠져요. 아, 이 새끼 서울대도 안 되고 연대도 안 되고 고대도 안 되고 막 손가락 발가락을 다 접는 대학까지 다 안 되면 짜증나서 그 다음부터는 무언가 공부하기도 싫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쯤을 쓸 건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 결정할 때 어디가 사이트가 되게 좋은 거예요. 대학 홈페이지가 되게 좋은 거고요. 요즘 대학들은 진짜 친절해요. 대학에다가 전화하셔도 돼요. 우리 아이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인데 환산 점수로 몇 점이 나오는데 그 대학으로 이걸로 3년 동안 원서 썼을 때 안 되는 학과를 골라주세요. 라고 해서 안 되는 학과만 골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되는 학과일 거 아니에요. 다 되는데요? 그럼 거기는 안 좋은 거고. 이렇게 무언가 막 올라가면 되죠, 위로. 뭔 얘기 가시죠? 수원대 전화했더니 다 되는데요? 그럼 수원대 안 써. 이거 버리면 되고.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아, 여기에 그래도 안정대학 쓰면 되겠구나. 이런 학과는. 그래서 한 대학을 마지노선 대학교를 이렇게 결정하시라고요. 맨 밑에 대학에다가. 그리고 그다음부터 위로는 전화를 자꾸 하시면 이제 화나요. 아, 우리 학교는 좀 이러시면 기분 나쁘실 테니까 그때부터는 무언가 이제 빵꾸를 찾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는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 없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입시 결과가 너무 경쟁이 높았던 학교, 와, 한양대보다는 성대가 경쟁이 높구나.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리 아들, 너 수능 최저가 맞출 수 있니? 9월 6일까지 한번 우리가 한번 보자. 맞출 수 있으면 여기도 한번 써보고, 작년에 경쟁이 생각보다 높더라. 그럼 올해는 떨어질 거야.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걸 맞춰보도록 하고, 9월 6일 날 시험을 딱 봤는데 수능 체제 못 맞추네? 아, 그럼 홍익대로 바꿀까? 홍익대로 바꾸면 되고, 이렇게 무언가를 하면서 쓰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생각보다 수시 되게 쉬워요. 밑에서부터 찾아 올라가면 되게 쉽거든요. 왜? 어머님들이 신나서요. 근데 위에서부터 찾기 시작하면 되게 어려워요. 아씨, 다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무언가를 하나하나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부원장님께 이제 다음 수설 넘겨드리고, 나중에 제가 수시 설명회를 과천에서도 하고 계속 이제 8월 달에 많이 할 거거든요. 오늘 그냥 워밍업으로 한 거고요. 나중에 사례를 조금 더 해서 한 2시간 정도를 막 설명하는 게 있을 거고, 저희 메가스터디 유튜브에도 저희가 5명이서 교과, 종합, 논술, 총괄 뭐 등등 해가지고 되게 설명을 길게 또 할 거예요. 그게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7월 15일 날인가 찍으라고 했으니까 7월 한 20일쯤 되면 저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거든요. 나중에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올해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